자, 그,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어떻게 접근을 해왔는가. 두 번째는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 줄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는요, 특히 이제 영어 영역이죠.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목표가 있어요. 이 시험을 보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대학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는 거고, 대학에 적합한 인재를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디자인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제 찾기 문제는 거기서 알아내고자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고, 학생의 순서 맞추기 유형의 문제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학생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느낌으로 풀려고만 해요. 이러면 외국에서 살다 왔어도 만점 받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국어 영역 다 만점 받지 않으시잖아요. 원어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디자인이라는 걸 알고 그 디자인이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일정한 방법론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냥 쭉 읽고 느낌에 따라서 정답 5개 중에 하나 찍고 싶어. 왜냐면 생각하는 건 귀찮거든. 생각하는 건 힘들거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훈련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그 귀찮고 힘든 걸 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영어 시험, 영어 강의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해석을 쭉 해줘.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썰 풀다가 정답 이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정답을 끼워 맞춰요. 근데 그럴 거면 해설지 읽고 말지 뭐하러 수업을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수능이나 모의고사류의 어떤 시험을 보겠다면 논리적으로 그것을 읽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정도에 나오는 글은요, 아무 데서나 갖고 온 글이 아니에요. 인정받은 논문이나 책을 가져오는 거고요. 물론 약간의 어휘 변형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뭐 신문 기사라던가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글들은 명확하게 응집성을 가지고 있는 글들이에요. 응집성이란 건 뭐냐? 그 하나의 글이 독립된 문장들의 모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글이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12개의 문장은 따로따로 떨어진 12개의 문장이 아니라 그 글의 주제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하나의 완결된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의 글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집성에 착안해서 첫 번째,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장까지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해서 그 글, 문장이라고 해야겠죠? 그 두세 개의 문장 내에서 가능한 정보들을 최대한 추출해내야 돼요. 아, 소재는 이렇구나. 그리고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의 정보들을 추출해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최대한의 정보들을 추출해내면은 글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유한한 가능성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글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보죠. 음, 음식의 소비가 뭐 청소년 사이에 뭐 이건 한 문장은 아니긴 한데 대충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글의 소재가 패스트푸드의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음식 소비가 소재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그 소비가 청소년 집단에서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게 문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패스트푸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원인을 따져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증가에 따른 어떤 나타나고 있는 피해 사례들 같은 것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론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패스트푸드의 이런 그 소비가 늘었다는 게뭐 청소년 비만이라던가 이런 식의 나쁜 것들을 연상시키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뭐 더 균형 있는 식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뭐가 나올진 몰라. 하지만 최소한 유한한 수의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뭐 노인 복지, 뭐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 뭐 국가 간 수출, 뭐 관세 경쟁,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한한 가능성, 유한한 글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한한 가능성, 즉 글의 방향성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나침반 삼아서 이 방향성을 따라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랑, 아, 그러면 패스트푸드 음식 소비의 증가가 청소년 사이에서의 증가가 원인이 뭐지? 무슨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꼭 나쁜 걸까? 반론을 하진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과연 글을 기억하면서 읽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지문 이거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국어처럼 긴 지문도 아니고. 이거 당연히 읽으면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읽고 나서요. 한 네 번째 문장, 다섯째 문장 정도 가면은 앞에 문장 내용 까먹어. 무슨 소리냐면은,
한 다섯 번째 문장 정도가 뭐 구조가 내 영어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아니면 뭐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해석이 안 돼. 근데 얘는요, 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라 응집성을 갖춘 글의 다섯 번째 문장이라고. 그렇다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문장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요.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비추어서 우리는 다섯 번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의미를 추론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다섯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문장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막혀. 글 읽는 게 중단돼. 그 얘기는 뭐예요? 앞 내용을 까먹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유한한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나침반 삼아 가면서 그 속에서 다섯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고 또 여섯 번째 문장을 읽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억의 방식입니다. 방향성을 따라서 문장을 읽어나갈 때마다 새로 추가되는 정보를 구조화하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국어로 써 있는 글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글이라면 이렇게 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어로 써 있는 글을 그때그때 이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다 거치면서 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쳐요. 저는 이런 거를 언제 처음 느꼈냐면은, 대학 가서 좀 전문 서적, 어려운 서적, 학술 서적 읽을 때 한국어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줄 한 줄 있을 때마다 그거를 옆에 노트에다가 등장하는 개념들의 그 설명,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읽어갔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읽히더라고. 뒷부분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 그게 대학에서 어려운 책, 논문 읽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냥 답 없이 그냥 계속 문제 이거 풀고 계속 뭐 지문 몇 개 나갔다, 지문 10개 읽었다, 20개 읽었다 이러면서 막연하게 이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반복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양으로 몰아붙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똘똘한 사람들은 이 능력이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이에요. 실제로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거, 구조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신 시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여전히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데 예전에는 일단 외부 지문,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문이라는 건 시험 당일에 처음 보는 지문만 외부 지문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문제지 나눠줬어, 매삼령. 그리고 나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 뭐 이렇게 해줬어. 그거는 전 외부 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빼면 다 외부 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미리 줬으면 난 그거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 안 해.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 지문이 외부 지문이지. 얘네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워크북이니 변형 문제니 풀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지문을 외워서
시험을 대비하는 걸 막겠다는 거지. 물론 완전히 상관없는 외부 지문을 내진 않습니다. 시험 범위인 모의고사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새의 번식이라는 주제의 어떤 모의고사 지문이 나왔을 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외부 지문을 갖다가 쓰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 준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이 시험 준비가 이 외부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당황해서 못 풀고 막 그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위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신 시험과 수능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볼 거야? 외부 지문 나오면은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면 수능은 다 외부 지문인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는 글의 그 부분적인 순서, 문법, 아니면 대체적인 주제, 뭐 이런 걸 물어봤다면, 이제는 글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능력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문법도 나는 이게 왜 어려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구멍 뚫고 막 외워. 여기 ing인지 pp인지 막 외워. 그리고 순서 맞추기 막 해. 뭐 A, C, B, 뭐 C, B, A 막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제도 사실 큰 틀의 주제만 물어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어떤 지문이 있을 때 그 지문이 A라는 논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논조의 지문을 한 개 더 줘갖고 이 지문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지문을 비교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얘를 B 지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지문, B 지문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어 라던가 A 지문은 이거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B 지문은 이거를 강조해. 뭐 이런 식으로 두 지문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또 물어본다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 역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 나 지금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객관적인 자극이 10에서 뭐 어떤 데시벨이었나? 10에서 20으로 가면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100배가 증폭하는 건데 그럼 사람이 귀 터지잖아. 그래서 사람의 귀에서는 9배 증폭으로 체감이 된대. 뭐 대충 이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숫자가.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냐? 데시벨이니까 소리 얘기였죠. 근데 뭐 인간의 감각이 다 뭐 그렇다. 그런 내용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눈에다가 빛의 자극을 10이라는 애를 주다가 뭐 예를 들어 뭐 30이라는 애를 줬을 때 그러면 체감은 얼마가 증폭된 걸로 느끼냐? 뭐 이런 걸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0에서 20으로 가는 게 100배 증폭이었으니까 10에서 30으로 가는 거는 객관적으로는 150배 증폭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체감 증폭은 그거의 5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은 3배 증폭으로 체감이 되겠네요. 뭐 이런 걸 영어로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는 정말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기존의 그 유료 사이트에 존재하는 변형 문제나 기출 문제들을 대부분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이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드립니다. 풀어보라고. 근데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 유료 구매한다고 해서 크게 퀄리티가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뭐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유료 변형 문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만들 예정이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도 조금 내신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꾸시긴 해야 돼. 솔직히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아무 학원이나 아무 강사한테나 실력 없는 강사한테 배워도 돼요, 솔직히. 강사들 실력 차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이고 여기 이렇게 했네.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냥 실력 없는 사람한테 배워도 돼. 상관없어. 하지만 이렇게 됐잖아. 학원 잘 고르셔야 되고요. 강사 잘 고르셔야 돼요. 나한테 오랜 얘기도 아니야. 뭐 약간은 그런 얘기도 있어. 나한테 오랜 얘기도 약간 있지만 내 얘기는 잘 고르셔야 된다고. 근데 물론 그게 쉽지 않죠. 학원 경력 막 20년, 30년 된 그런 학원 원장님들도 강사 뽑을 때 잘못 뽑았다 싶을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학생인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거 고르기가 뭐 쉽겠습니까?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항상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능 강의의 목표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고,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단순히 문제 많이 풀어갖고 무슨 감을 날카롭게 해서 푸는 거 아니라는 거. 사실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국어 문제 강의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저는 지금은 영어 강사기 때문에 영어 기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공감을 좀 해주시고 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랑 같이 좀 이 길을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길었죠? 요번에 본 수능, 그러니까 2024년 11월, 아이고, 며칠인지 까먹었다. 하여튼 25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기출 문제들 20번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